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청년과 학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대담을 할 청년은 이승환 학생입니다. 역사를 전공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평소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저와는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도 어떤 질문을 할지 모릅니다. 돌발성 질문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학생은 워낙 많이 하는 데다가 또 저랑 같이 공부를 했고 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무엇을 알고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아마 제 입장을 감안해서 질문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교수님, 제가 오늘 드릴 질문은요. 네. 제가 아무래도 앞으로 역사 대학원에서 네. 연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채널이 윤명철의 역사대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좀 진중한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연구를 시작하니까 방법론에 대해서 저도 아직 너무 거름하고 부족한 게 많은데 앞으로 어떤 관점에서 역사를 보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계속 저에게 스스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대로 보지 말아라. 시간과 공간은 얼마든지 재정의가 될 수 있고 역사에서 다양하게 적용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제가 알 것도 같은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역사학에서의 시간과 공간이란 것은 도대체 어떤 개념인 것이죠? 사실은 이 질문은 제가 자료를 보면서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면 PPT를 보면서는 가장 좋은데, 일단 질문을 했으니까 제가 머릿속에서 좀 정리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역사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중심이 돼서 활동한 모든 것의 총체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주체가 있어야 되니까 인간으로 설정을 하죠. 저는 사실 인간도 구분을 해요. 주인과 주체를 구분하고 주체도 집행의 주체와 수의 주체를 바꿔요.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지만은 인간이 활동하는 장이 있잖아요. 필드가 있는 거죠. 장, 필드, 또 우리말로 하면 터가 되는데, 이걸 이루는 것은 현재까지 현대 과학의 통념상으로 3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설정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물리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차원의 문제를 확장을 시켜서 11차원 얘기까지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다음에 공간도 우리가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가 활동하는 것은 현재 공간이기, 3차원의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시간과 공간에 관한 얘기는 시간과 공간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원론적인 얘기 말고 저 역사랑 연관시켜서만 답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대화를 보고 있는 분도 계시니까. 제가 역사학계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시대구분론인데, 시간과 연관돼서는 시대구분론인데, 모든 사람들이 시대구분론 하면은 몇 가지로 나눕니다. 이를테면은 먼 시대부터 고대를 거쳐가지고 중간 단계죠. 이거는 이제 페더럴리즘 중세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근대 현대로 보는 시간에 의한 분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오래전에는 이를테면 황금의 시대, 동의 시대, 철의 시대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왕조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가 등장하면서 비로소 좀 더 과학적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 관계, 생산 양식에 의한 분류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시 공산사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 슬레이브리 노예제 사회, 페더럴리즘 봉건제 사회, 그리고 캐피탈리즘 자본주의 사회, 소셜리즘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역사학자들, 특히 고고학하는 사람들은 생산 도구에 의한 분류를 해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철기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꽤 오래전에 완성된 것들이다. 모든 것이 200년 전 이전에 만들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들은 조금 전에 방금 얘기했던 생산 도구에 의한 분류, 생산 양식에 의한 분류잖아요. 이런 것들은 생산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했던 시기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도 꼭 그런가? 그렇진 않죠. 시대 구분은 다양한 각도에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특히 현재 인류 사회는 생산의 문제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생산의 문제가 중요합니까? 어때요? 일단 인간 삶의 기본이 되는. 근데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산에 의해서 인간이 대부분은 일단 허기는 면했잖아요. 아사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마르크스도 그걸 염두에 두고 얘기했지만 분배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 중에서 중간 단계 이상의 나라들, 특히 OECD 국가들은 이제는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의 문제라고도 봐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소비의 문제로 더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소비하는 것이 중요한가? 분배도 거기 들어가지만 소비의 질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문화 그러는데 그건 결국은 소비의 문제예요. 분배 문제도 아니고 생산의 문제도 아니고. 시대 구분론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몇 가지 상정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 얘기는 보통 일반인들이 아니라 역사과 연관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내용이죠, 강의가. 그래서 경우에 시대 구분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기호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코드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지금 무슨 시대예요? 산업화 시대,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이라 보죠? 정보화 시대잖아요. 정보화 시대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정보의 매개체죠. 그리고 그 중에서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결국 전달의 문제잖아요. 매체의 문제. 지금은 매체에 의한 분류가 필요하다고 봐요.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할까? 어떤 식으로 신호를 할까? 이랬을 경우에 불의 예를 들 경우에는 불은 우리가 따뜻한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또는 어둠을 밝히는 걸 생각하기 쉽지만 한편으로서는 신호거든요. 자기 위험을 감지하는 신호 될 수가 있고 상대방이 알릴 수도 있고 발전한 봉화가 되지만 예를 들게 되면 이런 식의 분류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 이런 신호에 의한 분류도 가능하겠구나. 그 외에도 몇 가지 예를 들을 수가 있는데 저는 가능한 한 다양한 각도에서 시대 구분을 하는 것이 옳다. 이런 거죠. 또 지금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우린 지금 만나서 서로 직접 접촉하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people to people이죠. face to face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나가게 되면 다른 관계가 되고 전화를 할 수가 있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가 있고 지금 우리가 영상을 촬영하게 되면 직접 접촉이 아니잖아요. people to people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시대 구분이 필요하다고 봐요. 콘택트란 영화 있었죠. 콘택트란 영화, 접속이란 영화. 조디 포스터. 예, 그것도 있고 우리나라 영화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주인들과 만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접촉의 시대가 아니라 접속의 시대란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대 구분론을 해야지만 현재도 그렇고 다가오는 미래를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현실은 있는 거지만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즉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질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범주화 시켜가지고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대는 마르크스나 이런 사람들은 생산 방식에 대해서 한 것이고 일부 사람들은 도구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분리를 한 건데 지금은 통신의 시대라든가 그 다음에 접촉 관계 시대라니까 다른 식의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 외에도 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대 구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역사학계는 그런 구분을 안 하고 있어. 참 생각났다. 일본은 우리가 다르게 해석해요. 일본은 어떻게 해석해요? 일본은 시대 구분을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방식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조몽시대. 조몽시대는 승문이라고 한자로 그러는데 새끼줄이란 뜻이에요. 새끼줄 문양. 그래서 조몽 토기들이 만들어졌던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장구한 신석기 시대, 우리보다 훨씬 긴 신석기 시대를 조몽시대 또는 조몽문화시대라고 그래요. 그 다음은 야요이 시대라고 그러는데 야요이는 야요이 토기에서 나온 거지만 에도 근처의 동경구죠. 그 에도의 야요이 맛지에서 발견된 토기가 정형화됐기 때문에 야요이 토기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그 야요이 토기는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한반도 남쪽에서 간 사람들이 가지고 온 토기고 거기서 발전시킨 토기가 흔히 말하는 야요이 토기예요. 조몽 토기보다는 확실히 크기도 적어요. 그리고 미술적 감각도 뒤떨어져요. 확실해요. 그리고 조몽 토기는 후계 가면 로직이 발달해가지고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인정하는 거예요. 문명으로.
야유의 시대는, 야유의 토기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토기가 굉장히 좀 단단하다는 것, 그리고 그걸 가져온 사람들이 결국은 일본 열도의 주인이 되잖아요. 야유의 시대가 있고, 야유의 시대가 끝나면서 역사 시대가 되니까 보통 학자마다 설이 다르지만 AD 4세기를 얘기하는데, 그때부터 본격적 의미의 구분이 생기는 거죠. 본격적 의미의 구분. 그러니까 그 전도 구분이 있지만 야유 후기에도 큰 구분들이 있어요. 근데 본격적 의미의 구분이 시작되고,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것이 5세기 중반 뭐 이렇게 가고 넘어가면은 전방 후원분. 그래서 거대한 구분.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구분이 일본 열도에 있죠. 오사카 부에. 이거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시대를 일본에서는 고분시대, 고운지다이라고 그러죠. 고분시대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쇼토쿠 태자 시절 때부터 시작되지만은 비로소 율령시대라고 그래서 이제는 정치 조직을 갖추고 율과 영에 따라서 정치라는 그런 시대가 돼서 율령 정치 시대. 그리고 나머지는 뭐 문화 시대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는 귀족, 그리고 나머지는 흔히 말하는 이제 막부 시대, 또 전국 시대, 막부 시대, 명치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사에 관한 하는 그들은 우리한 다른 방식으로. 이게 또 하나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질문에 그 요점 잊어버리지 마세요. 어차피 생각난 거니까. 백제는 언제 멸망했죠? 백제는 저희가 다 알다시피 660년에 660년 여름이죠. 그러면 백제 부흥운동이나 복국운동은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그 당시 때 일본 열도에서 온, 외국에서 온 부여풍이 있어가지고 왕이 돼서 3년간 전쟁을 벌였는데, 아니 그냥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정식 왕조는 의자왕이 공식적으로 항복함으로써 끝이 났고, 이게 부흥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미완의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백제라는 국가체는 소멸하고 그 이후에 몇 년 정도. 그러면은 일단 부흥운동이라는 용어는 후대 학자들이 붙인 거죠. 네, 아무래도. 그건 해석이잖아요. 예. 그래서 660년에 멸망했다고 보는 것도 옳지만, 나 같은 경우는 663년에 멸망했다는 견해도 필요하다는 거죠. 두 가지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금방 200여 성을 회복한 거는 사비성과 웅진성만 항복을 했지 나머지 성은 항복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연합군이 형성돼가지고 3년간 싸웠으니까 그것도 나는 그들을 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삼국사기에 근거해서 660년 의장을 끝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역사 분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역사를 분리할 경우에는 역사의 계승성이라든가 한 집단의 복원력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항전한 사람들의 신원을 복원해 주잖아요. 그 사람들의 역사적 존재를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나는 그게 필요하다. 그리고 무슨 운동이에요? 보통 우리 학자들이, 일본 학자들이 했겠지만, 운동이 이렇게 운동이에요? 독립운동입니까? 운동한 사람들은 이를테면은, 미안한데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만주에 있던 분들은 국내 독립운동이 아니라 독립전쟁을 벌였잖아요. 무브먼트라는 큰 틀 속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구분하면은 독립전쟁이죠. 안중근 의사가 독립운동한 겁니까? 독립전쟁을 했으니까 당연히 법정에서도 나는 이토를 사살했다. 그렇잖아요. 참모 중장의 자격으로 사살했다. 이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663년서를 얘기하는데, 왜 이런 아이디어를 갖게 됐냐면 역사인식이 남다른 탓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일본에 갔더니 아스카 자료관에 갔었거든요. 아마 90년대 후반쯤 되는 것 같아요. 아니, 80년대 후반. 아스카는 자료관에 갔는데 백제의 멸망을 663년으로 했더라고요. 백제 멸망. 네. 그거는 나와는 다른 시각인데, 이 사람들은 당시 외가, 일본이라고 표현하죠. 그 사람. 일본이 한반도의 그 전쟁 질서에 참여를 했고, 자기네가 도와줬고, 그래서 663년에 결국은 패배했기 때문에 끝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일본의 역할을, 아니면 망백제 이민들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인식을 가져왔고, 지금까지도 아스카 자료관 전시관에 그렇게 써 있는 거죠. 연표에.
그게 역사예요. 역사학자고. 거기에 반해서 우리 학자들은 의심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립박물관에 가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우리 한국사의 연표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고조선에 관한 것이 연표에 들어간 것은 몇 년 안 돼요. 그 전까지는 그게 안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시민단체들이 이 일을 제기해서 결국은 수용이 돼서 지금은 누구나 다 그렇고 우리나라 역사계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그것도 제 입장에서 보면 불분명하고 부족하죠. 그래 이런 얘기들도 다 이제 고대 사회까지 네.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주로 고대지만은 전 시대를 일어나는 일이 그렇죠. 예. 그러면 교수님 공간은 역사에서 어떻게 다루어질 수 있어요? 아까 이제 공간 문제가 질문을 했었는데요. 일단 공간 문제 제가 예민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현재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해석할 때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반도사관이죠. 그리고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 그러면 떠오르는 곳이 한반도잖아요. 이건 공간의 해석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공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단의 정체성, 심지어는 미래 운명까지도 결정될 수 있어요. 그 한민족 활동 무대는 한반도가 아니라 사실은 한반도와 그리고 만주 일대와 해양을 포함하는 거죠. 남북국 시대까지는 우리 활동 무대는 한반도가 아니죠. 다만 고려 시대 때 이후에 한반도만으로 규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고려 때까지는 그나마 그래도 해양 활동이 활발했거든요. 그런데 조선에 오게 되면 해양 활동이 거의 전무해요. 일부 학자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공간이 잘못되고 일본인들이 그것을 악용을 해서 반도란 개념과 용어를 우리에게 적용해서 조선 반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역사관이 반도사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근대 역사가 출발할 때 시간도 그렇지만 공간 설정하는데도 반도사관이라는 걸 설정한 거고요. 그다음에 공간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잘 분석을 안 했어요. 반도민족과 대륙민족과 해양민족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뭐냐면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성격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 역사에 연관시켜서만 얘기를 할게요, 오늘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우리 민족은 기마민족입니까? 저는 고구려로 박사학위 받았고, 그리고 말 타고 만주 대륙에서 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연히 저한테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고구려가 기마민족이길 바래요. 기마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살았던 공간은 한반도만도 아니고 만주도 있지만은 생각하는 것처럼 말 타는 데가 아니다. 구분을 하죠. 요하를 기준으로 해서 요소지방과 그 서북쪽은 건조지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반농 반목이 이루어져요. 우리와 같은 거란 계통들이 주로 살았고. 근데 남만주는 아니겠지만 딱 해서 중만주 이부로 가게 되면은 약간의 초원지대가 평원과 초원지대가 형성되다가 그냥 숲지대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남만주 일대죠. 남만주에서 요하를 중심으로 하류 쪽 가게 되면은 거기는 평야지대가 있고 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가 잘 되는데 그 농사는 논농사가 아니라 주로 밭농사예요. 논농사와 밭농사는 달라요. 우리 보통 한민족의 문화, 한반도 문화는 논농사 문화고요. 중국도 해화 이북은 밭농사 문화지만 해화 이남에 특히 장강유역이나 밑으로 내려가면 다 논농사예요.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동만주를 가잖아요. 즉 발해 주된 영토로 가게 되면 거기는 주로 숲지대예요. 엄청난 숲지대인 거죠. 그렇다면 숲이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또 강이 발달하게 되고 숲에는 말 대신에 동물들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동물 잡는 사냥꾼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잡은 동물들의 모피를 가지고 가공을 하고 그걸 수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한반도 지역이고요. 바다가 있는 거죠. 그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데 우리는 적어도 1000년 정도는 반도에 살다 보니까 잃어버렸고 근대 역사학이 이루어질 때도 적어도 이를테면 그 이전의 역사는 만주를 염두에 두고 해양 활동이 있었다는 걸 염두에 두면서 역사를 해석해야 되는데 즉 공간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맞죠? 만주를 그렇게 분석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공간을 자연환경을 잘 분석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자연환경이 다르면은 당연히 생태환경이 다르죠. 생태환경이 다르게 되면 거기 자라는 동물과 식물과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니까 말 그대로 생활 양식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생산 도구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당연히 생산 양식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면 뭐가 달라져요? 흔히 말하는 생활, 즉 민속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신앙도 달라져요. 동만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신앙과 남만주와 서만주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토테미즘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토테미즘 없었어요. 그거는 그동안 학자들이 토테미즘이 뭔지는 모르고 그냥 동물 숭배하는 것을 토테미즘이라고 적용해서 우리 역사와 우리 사상과 종교를 해석한 건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문화도 달라지게 되죠. 사람의 기질도 달라져요. 예를 들게 되면 사냥꾼들과 그죠? 노마드들과 몽골촌이라든가 알타에서 활을 쏘는 사람들과 동만주 지역에서 길고 짧게 나가는 그런 활을 쏘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사냥꾼. 이 사냥꾼과 저 사냥꾼은 달라요. 저는 만주 하면 만주 벌판, 초원 이런 생각하고. 틀려요. 아니 송화강 유역에 무슨 벌판이 있어요? 거짓말이지. 특히 요하 주변 지역에는 벌판이 있어가지고 지평선이 보여요. 바람한과 연결이 돼 있기도 하고 송화강이 어떻게 그래요? 천지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북상하면서는 계속 산 골짜기를 해가지고 올라가는 건데 쭉 북상해서 가다가 대안이라는 곳에서 흥알령에서 내려온 누운강을 만나가지고 동쪽으로 가다가 저길 만나는 거, 흑룡강을 만나는 건데 무슨 송화강 주변에 벌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학자나 지식인들이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확인 작업이 없이 역사나 우리 문화를 해석한 거죠. 독립군들이 만주 벌판,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반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거시적 시각을 가져야 되고 공간적으로 확장해야 되니까 컴플렉스도 있고 그래서 만주 끝없는 벌판, 지평선 그러지만 저는 정반대죠. 지평선, 그 다음에 북쪽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초원이 있잖아요. 서북 초평선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초평선. 네, 만주에서 말 타고 내려오면서 만든 단어가 초평선이에요. 초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구나. 동쪽은 수평선이죠. 어떤 수? 물수가 아니라 나무의 그냥 습지대예요.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습지대가 바로 동만주 연해주 일대예요. 그리고 나중에 바다에 내려오면 수평선 또는 해평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청년의 입장에서 역사학대 입장에서 질문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가진 철학적, 그 다음에 물리적 이런 건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역사랑 연관시켜서 일단 얘기하는데 공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해석하려면 이제는 공간이 중요하고 우리는 단일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공간 속에서 다양한 자연환경과 생태환경 속에서 다양한 문화, 민속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앙부터 해가지고 등등의 예술까지 다양한 것 그리고 사람의 기질도 우리는 노마드의 기질, 헌터, 사냥꾼의 그리고 파머, 농사꾼 그리고 세일러나 해적의 피도 있다는 거죠.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인데 그것을 우리가 1000년 동안 상실했고 이제는 우리 몸 모습을 찾으려면 또 세계화되는 시대니까 우리는 이런 우리의 원래적 정체성을 찾아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역사학에서도 이제는 좀 과학적으로 그리고 다른 학문을 왜 수용을 안 해요? 지금 제가 시간과 공간의 경우에는 얘기할 게 많죠. 왜냐하면 천체에도 관련되죠. 뇌과학도 연결되죠. 그 다음에 생물학 있죠. 동물 행동학 있죠. 그 다음에 물리학 있죠. 건축학 있죠. 도시공간학 있죠. 여기서 다 시간과 공간의 문제를 얘기해요. 우리가 수용할 거는 그 중에서 몇 개 중요하지만 왜 그걸 안 하고 역사를 해석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 민족 활동 무대는 한반도가 아니에요. 원래 우리의 모습은 한반도와 만주 일대와 바다죠. 이게 제가 말하는 해륙사관이에요. 반도사관이 아니라 해륙사관. 국가도 해륙국가론. 교통망도 해륙교통망. 우리가 무슨 육로로 다녔어요? 육로 일부, 그 다음에 강, 수로, 바닷길, 초원의 길 이게 합쳐진 게 우리 해륙교통망이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이 결국은 시간과 공간의 문제인데
저는 역사학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철학적으로 예견되면은 좀 더 깊어지죠. 역사학을 연구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시대구문론도 다시 해야 돼요. 왜 우리는 200년 전의 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죠? 시대에 맞게끔. 지금 중요한 건 정보통신의 시대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인간이 나왔잖아요. AI.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인간에 의한 분리도 다시 해야 돼요. 어떤 식의 구분해야 될 것인가. 반드시 내가 예측했던 대로 집행의 주체, 수의 주체, 그리고 주인과 주체가 구분될 거예요. 주인은 인간이에요. AI 아니면 로봇은 뭐예요? 주체죠.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주체도 직접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익을 향유하는 주체도 있어요. 구분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주인이 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들은 그들은 이제는 주인이 아니고 주체가 되는 거죠. 몽골의 대초원 늑대와 달려가자.